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지수에서 이틀 동안 1,070조의 시가총액이 증발했습니다. 이 거래일간의 하락으로 우리는 한 달 전 지수 레벨로 돌아가게 됐는데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영원한 상승은 없을 텐데 라며 상승에 불안을 떨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이 거래일간의 급락을 맞고 나서 또 영원한 하락은 없을 것이다. 반등을 기대하며 일정 부분의 위로의 뉴스들을 찾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오늘 새벽 마감된 뉴욕장이 반등해줬고요. 지정학적 불안도 조금은 수그러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했던 유가가 상승을 좀 멈췄다라는 점에서 오늘 국내장의 반등을 기대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흐름이 어제 애프터마켓에서부터 이어졌던 만큼 오늘장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 것인가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들려온 소식들 점검하고 전략 이어가시죠. 네, 다행히 뉴욕 증시가 반등으로 분위기를 바꾸면서 오늘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3대 지수 보시다시피 나스닥 지수가 1.3%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22,800선에 그리고 S&P 500 지수는 6,869선에 거래를 마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시간으로 저녁 7시 반쯤이었습니다. 뉴욕타임즈를 통해서 이런 보도가 전해졌죠. 이란이 미국 측에 분쟁 종식을 위한 조건을 논의하자 제안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수 선물에서부터 반등 움직임이 좀 포착이 됐었고요. 미국 국방부가 이란의 탄도미사일 발사 횟수가 감소했다라고 언급을 한 점 역시도 뉴욕 증시 출발 분위기 강세에 도움이 됐습니다. 거기다가 더불어서 장중에 ISM 서비스업 지수가 견조하게 발표가 됐고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는 고용보고서 발표를 우리가 앞두고 있는 가운데 거기에 대한 힌트를 엿볼 수 있는 ADP 민간 고용이 견조하게 발표된 점 역시도 우호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ADP 민간 고용 6만 3천 명으로 발표가 되면서 예상치 5만 그리고 지난달에 1만 1천 명을 웃도는 수준이었습니다. 국제 유가가 지금 구간에서는 상승 탄력을 다시 높여가고 있습니다만 장중 대부분의 기간 동안에는 보합 정도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했습니다. 이렇게 유가가 안정되면서 빅스 지수가 크게 후퇴한 점 역시도 오늘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를 북돋았고요. 그 영향 속에 암호화폐 가격이 대거 급 반등세를 보여줬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지금 구간에서도 7%와 9%대의 강력한 반등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종목들의 분위기로 바로 들어갑니다. 오늘 M7 시총 상위주들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양호했던 가운데 아마존과 테슬라, 특히나 이 두 종목이 3%의 급등으로 주도를 했습니다. 테슬라의 경우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커버리지를 중단했다가 다시 한번 매수 커버리지를 시작했다라는 소식에 따라서 탄력을 받았습니다.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사업이 미래의 성장 동력이 되어줄 것이고 지금 당장은 로보택시 그리고 자율주행 부문에서 리더로서의 입지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라는 코멘트가 담겨있는 보고서였습니다. 그 밖에는 반도체주들의 분위기도 오늘은 양호했는데요. 엔비디아가 1.6%대 상승, 특히나 인텔이 5%대 급등, 리프탄 CEO가 18A 제조 기술을 이제는 내부적으로만 그동안 써왔는데 외부 고객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파운드리 전략의 본격적인 전환의 신호탄으로서 여겨지는 발언이었고요. 그렇게 된다면 외부 고객으로부터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전날 8%의 급락을 딛고 오늘 5% 뛰었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전자닉스에 대한 풍향계가 되어줄 수 있을까요? UBS 측에서 D램과 낸드의 공급 부족이 길게는 2028년까지 지속될 거라는 의견과 함께 목표 주가를 $475로 설정했던 바가 있었죠. 이 부분이 오늘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그 밖에도 샌디스크와 웨스턴 디지털 등의 스토리지 기업들 함께 시세를 냈다는 점
점도 체킹을 해드리고요. 애플이 역대 최저가 수준의 맥북을 내놨습니다. 가격이 우리 돈으로는 99만 원부터 시작을 하는데 지금 제일 저렴한 기존에 나와 있던 맥북 에어 모델이 한 200만 원 정도 선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 되는 가격에 출시가 된 겁니다. 본격적으로 저가 노트북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주가에는 크게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고요. 그 밖에 급등 특징주로서 모더나가 포착이 됩니다.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한 특허 분쟁이 아주 장기간 지속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 두 개 기업에 22억 5천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함으로써 분쟁이 종료될 거다. 오랜 악재가 해소됐다라는 인식 속에서 주가는 16%의 급반등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 밖에 뉴욕 증시에서 특징적으로 움직였던 섹터를 꼽아보자면 암호화폐 섹터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이 급등한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계속해서 암호화폐 산업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영향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해에 통과됐던 지니어스 법안, 그 안에 핵심 조항으로서 클래리티 법안, 이 상원은행위원회가 세부 조항을 논쟁 중에 있는데요. 좀처럼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갈등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예치금에 대해서 이자 수익을 제공하는 것이 정당하겠는가? 지금 코인베이스와 같은 암호화폐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이자 수익을 제공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 그것은 정당한 권리다라고 주장을 하는 반면에 은행의 경우에는 그렇게 됐을 때 우리의 예금이 너무 많이 빠져나갈 것이다 라면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은행들이 이러한 반대를 표명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라면서 은행들은 암호화폐 산업과 좋은 합의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의 트루스 소셜 포스트를 올렸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법안이 꼭 통과될 것인가 그것을 보장하지는 못하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들이 지금 암호화폐 산업과 밀접하게 또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약간 논란의 소지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찌됐든 클래리티 법안의 통과 기대감에 힘입어서 코인베이스와 스트래티지 그리고 블리쉬 등의 관련주들이 10%대의 급등세를 보여줬다라는 부분 오늘 체킹이 됐습니다. 그리고 로빈후드 역시도 8%대의 급반등세를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뉴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젠슨왕 CEO가 간밤 모건 스탠리의 한 컨퍼런스에 참석을 했고요. 그 자리에서 나왔던 발언입니다. 얼마 전에 엔비디아는 오픈 AI에 300억 달러의 투자를 단행했던 바가 있습니다. 사실 시장에서는 1,000억 달러 정도가 단초에 예상이 됐던 터라 생각보다 작다라는 이 말들이 나왔었는데 젠슨왕 CEO가 추가 투자는 상장 전까지 없을 것 같다라고 오늘 쐐기를 박은 것이죠. 이 IPO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엔스로픽에 대해서도 최근에 단행했던 100억 달러 투자가 마지막일 것 같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 뉴스가 가지는 시사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텐데요. 일단 내가 돈을 받아야 되는 고객에게 돈을 주는 그 AI 산업에서 불거졌던 이 순환 투자에 대한 우려가 조금은 완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생각보다 적은 투자 금액이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직 정확한 날짜가 전해지지 않은 오픈 AI의 IPO가 현실적으로 다가왔다라는 그 기대감을 자극할 수 있다라는 면에서 AI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우리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의 포인트들 민영 앵커가 정리해드립니다. 2026년은 두고두고 생각날 것 같습니다. 1, 2, 3월 정말 기록적인 내용들이 증시에 쏟아졌기 때문이죠. 1월 달, 2월 달은 참 좋은 내용이 많았던 것 같아요. 4천 돌파 3개월 만에 5천에 넘어서기도 했고 코스닥도 4년 만에 1,000을 돌파했죠. 1월 코스피 코스닥이 각각 24%씩 올랐었습니다. 그리고 2월 어떤 날은 매도 사이드카, 어떤 날은 매수 사이드카 이렇게 사이드카 이슈가 거의 하루씩 나오던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 변동을 겪으면서도 지수는 강력한 유동성에 힘입어서 이익과 정책에 힘입어서
또 18거래일 만에 5천에서 6천 선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의 중심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20만 전자, 100만 닉스 이렇게 달성하는 흐름이 있었죠.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등에 힘입어서 2월 코스피는 20%, 코스닥은 4% 정도 올랐습니다. 양 지수가 1, 2월 동안 정말 많은 상승을 나타냈고요. 특히 코스피는 강하기도 했죠. 그래서 투자자들은 일종의 불안감을 갖고는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겠구나. 그런데 이렇게 강하게 맞을 줄은 아무도 예상을 하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3월 딱 2거래일 만에요. 코스피와 코스닥이 각각 20% 가까운 하락을 나타냈습니다. 2거래일 동안 코스피는 시가총액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1,070조가 증발했죠. 3월 3일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고요. 3월 4일은 사이드카에 이어서 서킷 브레이커 20분 동안 거래가 중지되는 현상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 막판까지 쭉 밀려버리는 흐름이어서 상당히 시장에 대한 불안이 커졌었고 오늘 또 반대 매매에 대한 우려도 더 가중됐죠. 그나마 애프터마켓에서 대형 종목들이 낙폭을 줄였다라는 점은 어제 오후장, 어제 밤의 움직임이 오늘을 기대하게 만드는 요소였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 어제 볼까요? 12% 급락했습니다. 기록적인 폭락이 나왔죠. 코스닥도 14% 하락. 이틀 만에 한 달 전에 지수 수준으로 회귀하게 됐고요. 어제 오르는 종목이 거의 없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2,600개 이상의 종목이 떨어졌죠. 코스피 그래도 다행인 포인트를 찾아본다면 9거래일간의 배도가 후반에 조금 진정되는 느낌이었달까요? 외국인이 장 마감 전에 순매수 전환의 흐름이 있었고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4일 연속해서 우선 매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진정을 기대해 보면서 2026년의 기록을 살펴봤습니다. 어제가 어느 정도 빠진 거냐면요. 그냥 역대 최대 코스피 낙폭을 기록했던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 코로나 사태, AI 버블 우려, 글로벌 금융위기, 닷컴 버블, 9.11 테러 이때도 정말 무수한 하락을 겪어오기는 했었으나 어제는 그 기록을 새로이 썼죠. 미국 이란의 갈등, 중동 리스크 속에서 여러 가지 국내 이슈와 맞물려 주가는 크게 밀려났다. 그래서 어제는 12.06%로 역대급의 하락을 나타냈던 하루였습니다. 많은 투자자분들도 마음고생을 하셨던 하루죠. 자, 그러면 이렇게 기록적인 하락이 나타난 이유 짚고 가긴 해야겠죠.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 그리고 높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 이것은 그 전 거래일까지 전달드렸던 내용이고요. 추가적으로 나온 소식들 살펴보시죠. 이것도 말씀을 드렸던 거긴 합니다. 외국인의 포지션 조정, 외국인의 포지션 재조정 속에서 유동성이 높은 자산군들은 아무래도 취약할 수밖에 없다. 어느 정도 많이 오른 것에 대해서 시장이 불안할 때는 당연히 비중을 줄여 나가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그 앞단에 자리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의 급락이 지수의 하락을 촉발했고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중동 확전에 대한 우려도 어제 있었죠. 이스라엘이 이란의 기반 시설을 대규모 공습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기도 했고요. 미중 갈등도요. 중국이 대이란 공격을 규탄하면서 미중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이 제시됐습니다. 미국의 신용시장 불안도 있었고요. 국내 내부적으로는 반대 매매 우려가 컸습니다. 증권사 일부에서 급락 주식에 대해서 추가 증거금을 요구했죠. 레버리지 투자 비중이 워낙 늘어났기 때문에 반대 매매에 대한 우려감이 압박을 가했던 어제입니다. 그리고 대북 리스크요. 미국 국방부 차관이 포스트 이란으로 북한과 러시아를 언급하면서 이러한 분단 국가라는 리스크가 또 이렇게 발목을 잡기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여러 뉴스들, 여러 흐름들을 반영하면서 양 지수가 이틀간 크게 밀렸죠. 이틀간 크게 밀렸기 때문에 이제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은 조금 지워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줄을 그어놨습니다.
자, 매도의 실익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겠죠. 어제 사실 몇 번의 희망 고문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장 출발할 때 이렇게 내리면서 시작하다가 올라가길래 그 전거래일에 그렇게 급락했으니 저가 매수세 유입되겠지 라며 베팅을 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러고 지수가 많이 밀렸다가 후반에 또 힘을 내길래 그래 회복해보자 라고 기대했으나 또 속절없이 후반에 밀려나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죠. 코스피 차트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인가 증권가의 목소리를 가져와 봤습니다. 삼성증권, 펀더멘탈을 고려했을 때 주가 하락이 과도하다. 현재 구간에 매도 실익이 적다. 급락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과도한 공포심 속에서 밸류 부담은 완화됐기 때문에 주도주 중심으로 비중을 확대하자라는 의견입니다. 신한투자에서는 현상에 대한 설명과 관전 포인트를 제시해 줬는데요. 한국 이머징 마켓 속에서 높은 유동성을 보여줬다. 외국인 포트가 재조정되는 과정 속에서 유독 중동 이슈에 더 큰 변동을 나타냈다. 밸류에이션이 잠시 작동하지 않았고 빠른 반등이 안 나왔던 이유로 볼 수 있다. 앞으로 환율과 채권의 흐름을 예의주시해야 되는데 환율과 채권이 불안할 때는 외국인은 가격 무관하게 포지션을 축소하는 게 반드시 따라오기 때문에 앞으로 외환시장과 채권 시장의 흐름이 중요하다라고 짚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와 환율을 보면서 시장을 잘 대응하자라는 이야기이네요. 환율 부분에 대해서 살펴봐야겠죠. 다행히 어제 장중에 야간 거래에서 1,500 터치했던 것 같은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일정 부분 좀 진정되는 흐름이었으나 앞으로 어떨지를 좀 봐야 되겠죠. 달러 인덱스, 보통 달러 인덱스가 올라갈 때 내려갈 때 흐름을 보면 미국의 위기가 있을 경우는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서 달러 인덱스가 급락을 하죠. 과거 신용등급 강등 이슈나 재정 적자, 무역 적자로 인한 이 쌍둥이 적자 이슈가 있었을 때, 그러니까 미국의 문제가 있었을 때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서 달러 인덱스가 하락합니다. 그리고 급등할 때는 보통 외부 요소가 있을 텐데요. 전 세계적인 위험이 있을 땐 달러가 안전자산으로서 이제 가치가 부각이 되죠. 외환위기라던가 리먼 쇼크라던가 러우 전쟁 이런 때 보통 달러 인덱스가 올라갑니다. 최근에 달러 인덱스는 어땠나요? 1년여 동안 거의 하락이었습니다. 관세 전쟁 이슈로 또 미국의 재정 우려가 확대되면서 달러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약화되기도 했었죠. 그래서 달러 인덱스는 이렇게 하락 추세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특히나 요즘 더 가팔랐던 것은 미국의 이란 공습 이슈로 인해서 안전자산으로 달러에 대한 주목도가 올라갔었기 때문이죠. 그래도 다행인 것은 밤사이에 달러는 좀 진정되는 흐름으로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국내장에 오늘 환율이 좀 안정되지 않을까 기대치가 높은 상황이니까요. 이 달러의 흐름을 잘 지켜보면서 외국인의 수급까지 연결해서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란 사태 또 일지를 써 나가 봐야겠죠. 계속해서 매일 추가되는 뉴스들을 더해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이란 관련한 이슈가 왜 장기화될 것인가 우려감이 컸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독재 국가이고 과거 미국과 갈등이 있었던 아프가니스탄 이런 쪽은 이란보다 훨씬 더 규모가 적습니다. 그런데 이란은 신정국가입니다. 종교와 신앙심으로 똘똘 뭉친 이란의 혁명 수비대이기 때문에 쉽사리 실익에 따라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결사항전의 의지를 더 강하게 불태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일정 부분 반미 혹은 반이스라엘 감정이 좀 우세해져서 내부 결집효과가 진행되게 된다면 이러한 똘똘 뭉침의 힘이 더 커져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이 이란의 보복 공격이 사우디나 바레인, 쿠웨이트, 카타르, UAE 이런 쪽까지 단행이 됐고 터키에도 이제 미사일 발사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국가들과의 갈등 속 종교적 문제로 더 불거질 수 있다라는 점이 장기화 우려를 만들어내기도 했었죠. 그러던 가운데 어제부터 들려오고 있는 소식은 그래도 시장의 불안이 좀 진정되는 내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탱커를
필요하다면 호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점부터 이란 측에서 미국에 협상 제안을 했다라는 뉴욕타임즈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뉴욕타임즈 보도의 이 내용으로 추정해 본다면 이란 내부에서도 강경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종전을 원하는 움직임이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백악관 측에서는 이란 더는 호르무즈 해협 에너지 통제를 못할 것이다. 우리가 조치를 취할 것이다. 라는 것도 있었고요. 비축유를 방출하는 지시에 대한 언급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유가가 안정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전거래 장중에 10% 막 올랐던 국제유가가 오늘은 딱 보합권 수준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유가의 진정에 뉴욕장이 반등을 해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미국의 국방장관은 일주일 안에 이란의 영공을 완전히 장악할 것이다 라고 언급하면서 장기전으로 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 등이 꽤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될지는 봐야겠죠. 국제유가 안정과 원자재 가격 충격에 노출됐었던 통화들의 매도 포지션이 축소되면서 밤사이 외환시장의 움직임도 오늘 국내에는 조금 더 우호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진정되는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뉴욕장입니다. 이란의 탄도미사일 발사 수가 급감했다. 무기 여력이 고갈되고 있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장기화 가능성을 줄이는 내용이 되겠죠. 이 때문에 3대 지수 모두 반등을 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어제 크게 밀렸었는데 오늘 2%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국제유가는 딱 보합권에서 0.1% 정도 오름에 그치기도 했죠. 달러와 빅스가 내려가고 유가가 진정되면서 그래도 지수는 올랐고요. 상승의 힘을 보탠 건 반도체도 있습니다. ISM 서비스 업데이터가 호조를 기록했다. 경기가 괜찮았다라는 것에서 결국엔 소비가 늘어나면 당연히 칩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인텔의 CFO는 내년까지 메모리 부족은 계속될 것이다 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반도체 종목들이 미국 내에서 상승을 보였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인도네시아의 억만장자인 레오코관이 엔비디아 100만 주 매수했는데 곧 또 살 것이다. 또 100만 주를 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100만 주씩 톡톡 살 수 있는 돈이 있다는 게 참 부럽기도 하네요. 183달러로 밤사이 올랐고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엔비디아만은 아니죠. 마이크론도 체크가 필요할 겁니다. 반도체 같은 메모리사로서 마이크론 5% 상승해 준 것은 반갑죠. 자, 니드엠에서는 루멘텀의 목표가를 올렸습니다. 550달러에서 850달러로 정말 대폭 상향했죠. 엔비디아의 투자 이슈가 계속 부각되면서 한 번씩 루멘텀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루멘텀이 오를 때 국내에서 반응하는 개별주는 대한광통신 등이 되겠습니다만 이들 종목은 장중에 변동이 조금 크기는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암호화폐 지지, 인플레 해지 수단으로서 코인이 부각되면서 밤사이에 또 코인 관련주들의 시세도 뜨거웠고요. 브로드컴은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을 내놓긴 했으나 매출이 약간 부합 정도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처음에는 하락으로 출발하긴 했습니다. 애프터에서. 그러나 결국에는 주주 환원이나 여러 가지 추가적인 멘트 등이 더해지고 가이던스에 대한 예상 상회 이슈까지 맞물려서 애프터마켓에서 결국 급등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국내장에 그래도 큰 도움이 되는 뉴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자, 골드만에서는 조정은 매수 기회였다. 그러나 JP모건에서는 모든 위험이 해소됐다 보기엔 이르다. 둘 다 일리는 있습니다. 일단 오늘에 좀 포커싱을 해본다면 오늘은 그래도 회복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선행 데이터로 보고 있는 EWY가 그래도 반등을 줬습니다. 블랙록의 EWY ETF, 한국에 대한 투자 선행으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머징 마켓 ETF들이 같이 올라줬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 대한 반등을 좀 기대할 수 있을 거고요. 가장 뜨거웠던 건 이더리움, 비트코인, 현물 ETF 등의 급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코인과 위험 자산에 대한 반등을 체크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반도체 바이오 ETF 이쪽에서 강세 흐름을 기록했죠. 반도체 바이오 등의 주요 섹터 역시나 오늘 좀 회복세를 보여줄 수 있을지 전체적인 시장의 회복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수급적인 요소로 혹은 반대 매매 등으로 인해서 좀 출렁임을 보였다가 빠르게 오후장 회복을 나타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호재가 나와도 도무지 반영할 틈도 안 주고 급락했던 이틀과는 좀 다를까요? 호재를 반영할 수 있는 시장의 분위기라면 일단 반도체 쪽에서 나온 호재들 짚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D램 가격 인상률이 100% 이상으로 확정됐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1월에 낸드 100%, D램 70%로 가격 협의를 했는데 인상폭이 한 달 만에 D램도 100%로 바뀐 거죠. 그러면 지난 4분기 대비했을 때 벌써 가격이 낸드와 D램이 각각 100%씩 올라간 채로 협상하게 된 겁니다. 메모리 수요가 오죽 좋으면 D램의 월 단위 가격 변화가 이렇게 발생하겠느냐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만이 아니겠죠. 이제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 등도 같이 놓고 봤을 때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면 PC용, 서버용 각각 D램과 낸드의 상승폭이 1분기에는 껑충 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2분기에 상승폭이 좀 줄어들 수는 있겠으나 상승세는 계속 된다라는 데 초점을 맞추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단독 뉴스입니다. 테슬라의 AI6 생산을 2배 이상 확대하는 것을 두고 삼성의 추가 발주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단독 뉴스가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에 있는 파운드리 공장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봐야겠죠. 공장 인프라 관련주들, 소재, 기타, 데이터나 후공정 종목들, 팹리스 설계 이렇게 나눠놓기는 했습니다만 공장 인프라로 봤을 때는 한양ENG, 신성ENG, KN솔 등의 기업들이 요즘에 많이 거론이 되죠.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모두 클린룸에 대한 공격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 부분도 넣어봤습니다. 자, 미국의 연 1,200조 공공조달 시장에서 중국산 반도체 퇴출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반도체에는 당연히 긍정일 수밖에 없는 뉴스가 되겠습니다. 호재 반영의 분위기라면 나아질 수 있을지 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미래에셋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의견을 냈는데요. 삼성전자 후퇴가 아닌 진격을 할 때 SK하이닉스는 메모리 업황은 평화롭다라는 타이틀로 패닉셀 국면에서 낙폭이 확대된 것이지 펀더멘탈에서는 있었던 것은 아니다. 매도보다는 매수 대응으로 진행하자. 주가 하락은 무색할 정도로 메모리 가격은 안정적이다. 실적 시즌이 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모멘텀 회복을 기대해보자라는 거죠. 거기다가 주주총회 일정 등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목표가는 27만 5천 원, SK하이닉스 목표가는 154만 원을 각각 제시하기도 했네요. 일단 오늘 이 탑2 종목이 어느 정도 회복을 해주는가, 그리고 만만치 않게 모든 종목들이 많이 빠지기는 했죠. 현대차, 기아도 이틀간의 하락폭이 어마어마합니다. 이들까지도 해서 회복의 강도가 어느 정도로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리 이동해서 분위기 파악해보시죠. 전체적인 시황에서 부정적인 요소부터 짚겠습니다. 반대 매매에 대한 장 초반의 부담 좀 느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반등 시에 일정 부분 수익을 확정하고자 하는 의지들도 있을 겁니다. 중동 리스크에 이렇게 화들짝 놀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반등을 해서 조금 회복이 됐다 하면 이익을 확정하고자 하는 욕구도 등장할 수 있겠죠. 전쟁이 갑작스러운 변수로 또 무슨 일이 벌어질 줄 모른다라는 게 바로 그 불안감의 원천이 될 겁니다. 이란이 걸프 국가의 에너지 시설 등을 계속해서 공격했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보복의 움직임 혹은 추가적인 확전의 가능성도 일단은 열어둬야겠죠. 그리고 유가가 휴식한 것이지 하락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회복하더라도 지수 자체의 탄력보다 개별 종목의 차별화가 더 클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자, 반대로 긍정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은 단기 급락이 과도하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죠. 중동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많이 줄었습니다. 협상 가능성, 뉴욕장의 반등, 국제유가의 진정, 코스피 야간 선물의 급등, 오늘 우리 장에는 좀 우호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왔고요. 증시 안정기금도 국내 모멘텀으로 자리하고 있죠. 다행인 것은 브로드컴의 실적 이슈 이후의 애프터마켓의 강세에도 힘을 실어주는 내용이 될 겁니다. 자, 이 덕분에 오늘 AI 밸류체인과 자동차 진영 단기 급락에 힘입어서 또 반등을 해줄 수 있을지 봐야 되겠고요. 단독 뉴스긴 한데 여야가 23일 미국 의회에 가서 원전 투자를 제한한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원전의 키워드. 미국에서도 반등하며 원전주들도 나쁘지 않았고요. 양자 컴퓨팅 관련 종목들도
종목들도 시세는 있었네요. 그래서 테마로 봤을 때는 스테이블 코인, 코스닥의 회복으로 봤을 때는 뭐 두루두루 종목들이 다 같이 오를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 반도체 관련한 뉴스들이 꽤 많았었고 그 뉴스가 반영조차 되지 못하고 이틀간 하락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뒤늦게라도 반영돼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꽤 있지 않을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회복의 마무리를 해주길 바라면서 남아있는 목금의 일정 보셔야겠죠. 자, 오늘 K뱅크 IPO 있고요. 중국 전인대, 대통령 중동 관련 국무회의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또 6일, 내일은 S팀이라는 종목의 상장이 예고되고 있고 미국의 고용보고서 또 중요한 데이터가 나오죠. 다음 주 미리 보기, 미국 서머타임 시작이고요. 코스닥 액티브 ETF와 노란봉투법이 3월 10일입니다. 그리고 인터배터리 일정,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인터배터리 일정으로 본다면 역시나 전고체에 대한 키워드도 기억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흐름 짚어봤고요. 어제 정말 변동이 극심했던 종목 중 섹터 중 하나가 바로 방위산업이었는데요. 관련해서 미나 앵커가 브리핑해 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틀 동안의 이 하락을 맞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국내 증시에 푸짐한 한상 차림을 차려줬는데 그 잔치상을 다 엎어버린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게다가 어제는 변동성까지 극심해서 정말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전일 이제 방산주들의 주가가 사실 장 초반에는 또 상승을 해주면서 결국 내가 내 포트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방산주가 답인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 이후로 갑자기 급락하면서 낙폭이 더욱더 깊어졌죠. LIG 넥스원 정규장에서 그나마 좀 낙폭이 덜하기는 했는데 6%대 약세를 기록했고요. 하나시스템은 무려 20%대의 급락으로 거래를 마친 가운데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7%대의 약세, 현대로템 18%대, 풍산, 삼양컴텍도 모두 다 두 자릿수대 급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여기서 희망을 찾기는 좀 애매하기는 합니다만 그나마 애프터마켓에서는 그 낙폭을 조금 줄여 나갔다는 점에서 약간의 희망이 보이기는 했는데요. LIG 넥스원은 2%대까지 낙폭을 축소시켰고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16%대까지 낙폭을 조금은 줄였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조금은 낙폭이 조금 더 커지기는 했지만 현대로템이라든지 풍산, 삼양컴텍도 모두 다 애프터에서는 하락률이 조금은 줄어들었다는 점. 그래서 오늘 장에서 조금은 회복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눈여겨봐야겠습니다. 어제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도 많이 이탈되면서 이러한 급락세가 연출됐다고 진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많이 매도했던 종목들 내에 특히 탑10 리스트에는 이렇게 방산주들이 대거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중에 LIG 넥스원은 2,615억 원 가까이 팔아치웠고 하나시스템도 1,000억 원 가까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600억 원대의 순매도세에 나타났습니다. 풍산도 마찬가지였고요. 기관 쪽에서도 이렇게 대표 방산주들을 모두 다 팔아치우는 모습이었는데요. 그 안에서 LIG 넥스원을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다만 외국인들이 이 방산주들을 매도하는 가운데 한국항공우주만 매수하는 모습 기록이 됐는데 533억 원 가까이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이 나머지 기업들 대비해서 아직은 좀 기회가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코멘트들도 조금씩 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매칭이 되는 그러한 흔적인 것인가 이 부분도 저희와 함께 진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환경이 중요합니다. 모든 환경이 다 중요하죠. 결국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이탈의 원인을 찾아보기 위해서는 이 방산업에 대한 펀더멘탈을 살펴보기보다는 매크로적인 환경을 먼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펀더멘탈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결국에 불확실성이 더 강하다면 그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수급이 빠져나가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먼저 매크로 장애물들을 살펴보신다면 지금 달러라든지 금 쪽으로, 안전자산 쪽으로 자금이 많이 이탈되는, 이동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환율이 장중에 1,500원 선까지 진입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환율에 대한 부담감도 높아진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좀 국한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레버리지 투자가 그동안 확대됐다는 점도 국내 증시에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지금 미수금이 1조 원을 돌파하면서 반대 매매에 대한 우려로 빠르게 수급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점도 우려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그렇게 된다면 수급이 더 빠져나갈 것을 대비해서 외국인과 기관도 리스크를 해지했다라고도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원달러 환율이 그래도 좀 진정이 되기는 했는데요. 장중에 1,500원 선 진입 가능성이 거론이 되면서 수급에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이 됐고, 만약에 환율이 계속 급등하게 된다면 기업들의 수입 원가 부담이 가중되면서 실적 둔화에 대한 우려감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방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수출 중심의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 환율 부담을 어느 정도 피해갈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수입하는 비중이 높다 보니까 아예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 전쟁 이슈가 잘 진정이 되기까지 환율 상황도 예의주시해봐야겠습니다. IBK투자증권의 코멘트 살펴보시죠. 중동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유가 급등 그리고 경기 침체가 동시에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된다면 제2의 인플레이션 그리고 글로벌 자산 시장의 급락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좀 예민하게 이러한 이슈 플로우를 지켜보자라는 관점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과 이란의 전쟁에 이러한 변동성을 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는지 업데이트된 내용들은 무엇인지도 짚어볼 텐데요. 먼저 어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 있었죠.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유조선들을 호위할 것이다. 이것이 결국에는 중동 전쟁의 충격을 완화하는 발언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간밤 장 초반에 이란 정보부가 미국의 CIA를 접촉했다라는 보도 내용도 있었는데요. 물론 이란 쪽에서는 부인을 하기는 했지만 전쟁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감을 일부 완화시키는 촉매제로 작용이 됐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 발언이 우리 증시 차원에서 조금 더 시야를 넓게 해서 본다면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는 발언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투자 심리를 개선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방산단에서 살펴본다면 지금 전쟁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감과 함께 잠깐 급등이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완화된다고? 그러면 방산 기업들 지금 필요 없는 거 아니야? 라는 인식과 함께 또 추가 매물이 빠져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시각 사이에서 저울질을 또 잘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JP모건에서도 이번에 전쟁과 관련해서 새로운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JP모건의 시각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전술적으로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간밤 미국 증시가 반등해 주기는 했지만 전술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완전히 종결이 되기까지는 우리도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위험이 해소됐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이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전술 상황 계속 예의주시해보자라는 점은 꼭 기억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안도랠리가 나타날 수는 있지만 긴장감은 계속 고조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체킹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JP모건이 결국에 하고 있는 말은 에너지라든지 달러를 보유하거나 매수를 권고하는 입장이라는 점, 이것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고요. 여기서 이 항공우주라든지 방산주의 긍정적이었던 코멘트는 주식시장에서 항공우주와 방산주를 매수해보자라는 의견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크로적으로 전쟁 장기화 우려가 일부 완화됐다는 점은 해석의 여지가 좀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JP모건에서는 방산주를 매수해보자라는 긍정적인 의견을 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오늘 우리 시장에 에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그것이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넘어가서 국내에서의 증권가 코멘트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것은 그래서 방산주를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돼 말아야 돼 이것이잖아요. 그런데 우선 매크로적인 환경에서는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만 펀더멘탈적으로 봤을 때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이 우세합니다. 3월 4일자로 업데이트된 한국투자증권의 보고서인데요. 주가 급등 이후 상반기 투자 아이디어 재점검 이라는 제목을 달고서 리포트가 발행이 됐습니다. 핵심 요약을 정리해 보자면요. 이번 사태와 무관하게 2026년의 수출 모멘텀은 여전히 강하다는 점이었고요. 전쟁의 장기화되는 시나리오가 나타나게 될 경우에는 관련성이 높은 기업들을 선호한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LIG 넥스원이 가장 많이 거론됐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026년 수출 파이프라인 규모를 살펴보시면 한화 아이로스페이스가 가장 많은
많은 수출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있고요. 하반기에 들어서는 현대로템이라든지 한국항공 우주 쪽으로도 수출 모멘텀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해 본다는 의견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좀 초래가 될 수는 있는데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수출 모멘텀이 살아있다는 것이 핵심 투자 포인트입니다. 종목별로 살펴보시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올해 가장 많은 수출이 예상이 된다라는 점을 짚어드렸는데 올해만 해도 35조 원 이상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천무와 관련해서 유럽 시장의 규모는 12조 원 이상으로 책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레드백이라든지 K9과 관련해서 다양한 국가의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 모멘텀은 여전히 꺼지지 않았다는 점 짚히고 있습니다.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뒤를 잇고 있는데요. 하반기에 들어서부터 이제 수출에 대한 모멘텀이 조금 더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만 해도 20조 원 이상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K2에 대한 파이프라인 기대감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마니아 전차 도입 사업 진행과 관련해서도 그 이슈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여전히 관전 포인트로 관심권에 둬보자라는 의견도 확인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국항공 우주는 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온 종목이기도 한데요. 2026년 수출 금액은 전년 대비 438% 넘게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LIG 넥스원, 이번에 가장 또 많이 거론이 됐던 종목 중에 하나죠. LSAM, 중동 수출 파이프라인이 확장될 것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이 골자였습니다. 특히 한국과 UAE의 이 방산 협력 분야, 통합 방공 무기에 이제 또 포함이 된다. 이 부분도 우리가 기대감을 걸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 고도별 요격 체계 계약 논의가 순차적으로 발생할 것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 특히나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이번 미국과 이란의 전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기 시작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권에 두고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는 분야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특히 여기서 우리가 좀 기억을 해봐야 할 점은 중동 국가들이 한국의 이 고도별 요격 체계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이제 그냥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리스크나 갈등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해지하는 차원이었지만 이제는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거나 선제적으로 방어력을 강화하자라는 기조가 중동 지역에서도 퍼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고도별 요격 체계를 갖고 있는 기업들을 위주로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하나의 투자 포인트,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점 안내해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핵심적인 밸류체인 기업으로는 LIG 넥스원 거론되고 있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하나시스템도 핵심 밸류체인 단으로 또 고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동 수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 역시나 짚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과 이란의 전쟁 상황 예의주시해 보면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이라면 어떤 종목을 골라야 할지에도 한 번쯤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신한투자증권과 키움증권의 전반적인 의견까지 살펴보면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 텐데요. 신한투자증권과 키움증권에서도 여전히 이 방산 업황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에서는 이 하메네이의 사망을 기점으로 해서 중동 지역의 질서가 억지 유지해서 선제 차단 쪽으로 체제가 지금 바뀌고 있다는 것을 흐름으로 짚어내고 있고요. 자각 논리가 확산이 되면서 뭐 방공이라든지 유도 무기, 정밀 타격, 무인 체계 수요가 구조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지상군 투입 가능성은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키움증권에서도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의 변동성은 확대될 수가 있겠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수주 파이프라인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결국에 우상향 쪽으로 방향을 틀게 될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이번에 급락이 나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시죠? 그 부분 저희와 함께 진단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에 맞는 최적화된 플랜도 마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